양자 물리학 개요. 양자 물리학의 출현 과정. 오늘날 반도체, MRI, 라디오, TV, 현대전자공학, 원격 통신 등 다양한 기술이 양자 물리학 덕분입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 이론은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미국의 파이만 교수는 이 지구상의 양자 물리학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입자인가 혹은 파동인가? 여기서 입자는 한 곳에 응축된 물질의 작은 덩어리이고 반면에 파동은 공간을 흩어져 퍼져가는 형태없는 진동으로서 입자와 파동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다릅니다. 빛은 입자인가 혹은 파동인가?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즉, 빛은 입자인가 혹은 파동인가 하는 질문은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근대과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천명함으로써 뉴턴의 권위에 의하여 빛은 입자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1803년 빛은 파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하여 빛은 파동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빛의 이중 슬릿, 즉 틈새 실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빛 대신에 총을 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즉, 총이 있고 중간에 칸막이 그리고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칸막이에 하나의 틈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총알을 한 방 쏜다면 스크린 통과해서 스크린에 흔적이 한 개 생기겠습니다. 다음에 총알을 여러 번 쏜다면 스크린에 틈새와 같은 모양의 검은 띠가 생깁니다. 이런 무늬는 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칸막이에 두 개의 틈새를 만들고 총알을 여러 발을 쏜다면 스크린에 틈새와 같은 모양의 두 개의 검은 띠가 생깁니다. 역시 입자를 의미하는 무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칸막이에 두 개의 틈새를 만들고 스크린을 설치한 다음 총알 대신에 수면파를 쏘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크린에는 두 개의 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즉,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수면파가 파동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영의 실험을 다시 보면 칸막이에 두 개의 틈새를 만들고 스크린을 설치한 다음 총 대신에 빛을 광자를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빛을 입자라고 해야 할지 혹은 파동이라고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은 입자라는 개념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즉 1900년 12월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프랑크는 빛을 가두는 물체인 흑체, 이것이 흑체라면은 이 흑체에 파동인 빛을 여기다가 가둔 다음 이 흑체에서 방사되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빛이 이와 같이 입자로 방사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을 발표함으로써 빛의 입자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광양자설은
빛을 금속 표면에 비추면 이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설인데, 마치 구슬치기 놀이와 같이 빛은 원자 속의 전자를 때려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한 것인데, 이는 프랑크의 빛의 입자설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1916년 미리커는 빛을 금속 표면에 비추면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전 효과입니다. 따라서 빛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또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과학자들은 물질을 분해하면은 원자가 되고, 원자를 분해하면은 원자핵과 전자가 되는데, 이때 전자가 또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전자가 입자인가 파동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1913년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아는 전자는 입자라는 가설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곧 이어서 전자가 입자임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전자가 입자인가 파동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19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더 브로이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서 힌트를 얻어서 전자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가설을 제안했으며, 그래서 전자의 이러한 파동을 물질파라고 불렀습니다. 더 브로이가 제시한 물질파, 즉 전자의 파동의 존재는 3년 후에 영국의 조지 톰슨과 미국의 조세프 데비슨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전자가 파동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전자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리하여 20세기가 시작하면서 빛과 전자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자와 파동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한순간에는 입자가 되고 또 다른 순간에는 파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문제는 우리들 과학자들을 밤낮으로 병들게 하는 커다란 딜레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전자의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어난 학문이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드디어 1925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전자의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슈레딩거는 더 브로이의 전자에 대한 물질파 개념을 수학적으로 전개하여 방정식을 만든 것인데, 이것이 유명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는 이 방정식을 통하여 우변에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으면 좌변에서 전자가 입자와 파동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우변에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좌변에서 파동함수 psi의 시간적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여 얻어진 파동함수 psi는 이와 같은 사인파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1926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보르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하여 슈레딩거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보르는 파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진 파동함수 푸사이, 이건 사실은 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푸사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대값을 제곱한 다음에 이를 해석했습니다. 파동함수 푸사이의 절대값을 제곱한 결과를 보면은 원래 푸사이는 허수와 실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곱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허수 실수 있던 게 실수가 없어지고 허수가 없어지고 실수만 남게 되고 또 이게 사인 파이 된 것이 이런 반으로 잘린 이상한 파가 되고 또 요거를 원래는 파동 입자 이중성을 설명하는 파동인데 이렇게 되면은 입자만 설명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이게 푸사이를 허수 실수를 살리면은 입자 파동 이중 해석이 가능한데 제곱을 해버리면은 입자 확률 해석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허수와 실수를 살린 본래의 슈레딩거 방정식대로 한다면은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서로 각각 사인파가 될 것인데 제곱을 해버리면은 지금 입자가 이 그래프에 여기에 나타나면은 입자를 발견된 확률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입자가 발견된 확률이 낮다. 만약 여기 있다면은 입자가 발견된 확률이 낮다는 식으로 확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른이 푸사이 값을 제곱하여 허수를 제거한 이유, 즉 이렇게 있는 것을 제곱하여 허수를 제거한 이유는 보른은 원래부터 전자의 파동을 인정하지 않고 입자라고 생각하고 전자의 입자에 관한 방대한 실험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변형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여기서 이렇게 변형시킨 결과 슈레딩거의 사인파가 반쪽짜리 이상한 그래프가 됐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만드는데 그것이 입자의 확률 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확률 해석이란 보르는 전자를 측정하기 이전에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가 공간의 어디에서 발견될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확률 때문에 전자구름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고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발견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 100%, 여기는 발견될 확률 50%, 20%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전자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 100%, 저기에 존재할 확률 50%, 또 거기에 존재할 확률 20%라는 식으로 이 그래프를 확률 파동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확률 해석 때문에 양자 물리학에서 전자구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전자가 어디에서 발견될지 모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여튼 막스 보르는 슈레딩거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